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머니인사이드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한문도 교수님하고 이광수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간만에 마음 편하게 영상을 찍은 것 같아요. 사담을 좀 하자면 제가 비춰지는 이미지가 굉장히 어리고 아담하게 비춰지고 있나 봅니다. 막상 실물을 보니까 깜짝 놀랐다고 이런 반응이 나와서 저도 놀랐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저 별로 아담한 스타일 아니니까 혹시라도 오프라인에서 보게 되면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근황을 전하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금리 관련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예금 금리가 부쩍 올랐어요. 다시 뜨거운 예적금, 2금융권 같은 경우는 10%대 상품도 등장을 했습니다. 1금융권도 4% 넘게 주고 2금융권도 거의 10%까지 주는 상품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 뱅크런 위기도 겪었었죠. 겁나게 돈이 빠져나가더니 7.7%짜리 특판이 나오니까 나오자마자 동이 났어요. 선제적으로 자금 확보를 위해서 새마을금고 고금리의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PF 대출 부실 우려가 제기되면서 예금 이탈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놀란 가슴으로 지금 자금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어요. 금리 굉장히 헷갈리죠. 기준금리는 계속 동결했다고 하는데 시장금리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라는 거 돈을 빌리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 3.5로 꽤나 오랜 기간 동결해 오고 있어요. 이 3.5%는 뭐냐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 RP를 판매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를 의미합니다. 7일물, 즉 7일간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3.5%를 기준 삼겠다. 7일물 RP를 매각할 때 고정 입찰 금리가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7일물에 대한 금리니까 초단기 금리, 즉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고 이게 장단기 시장금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정책금리는 기준이 되는 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주담대 대출 받을 때 기준이 되는 금리 바로 코픽스입니다. 5대 은행이 주담대 대출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금리가 신규 코픽스인데 이거 매월 신규로 취급한 수신 상품의 금액의 가중평균 금리인데 시장금리 변동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특징이 있고 이걸 기준해서 대출 금리가 결정이 돼요. 수신 금리라는 게 뭐죠? 사람들한테 예금 맡기라고 하면서 그 대가로 쳐주는 이자 이게 바로 수신 금리인데 이걸 평균 낸 게 코픽스고 이걸 기준해서 대출 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은행에서 일단 고금리를 통해 예금을 수신하면 그만큼 코픽스 금리가 상승하게 되는 거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최근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 특례보금자리론이 있는데 이건 정책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 정책금리도 시장금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번에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25% 인상을 했죠. 이유를 보면 재원조달비용 상승, 대출 신청 추이 등을 고려해서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재원조달비용, 즉 시장의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일부 반영하겠다는 뜻입니다. 국고채 5년물 MBS 금리 등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국고채 5년 금리 3.73%이죠. 레고랜드 사태 채권 시장의 경색을 겪었던 지난해 말 기준에서 많이 내려온 상태지만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채권 시장의 경색을 겪었던 거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은데 돈을 이 시장에 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금리도 급격하게 오르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다시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는데 환율의 문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음을 의미하죠. 일시적으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외화를 풀어가면서 통제가 가능하지만 결국 시장 금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죠. 환율이 큰 문제인 이유 결국 빌린 돈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큰 영향을 줍니다. 국내 문제로는 유동성의 문제겠죠. 원화가 됐든 외화가 됐든 돈도 구하고자 하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돈을 빌려 쓰는 사용료, 즉 그 비용이 오르면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의 문제, 심각해지는 인플레이션 상황, 공급적인 측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수요의 측면을 옥죄어야 하고 이는 그동안 풀린 유동성을 바탕해서 수요가 늘어난 것, 이걸 줄이는 조치, 즉 금리를 올리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금리는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금리를 동결해도 시장에서 동거하기 어려우면 금리가 올라가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달러화 대비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그만큼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 때문에 올려야 하는데 우리 지금 안 올리고 있는 것, 이거 바로 기준금리죠. 기준금리를 이렇게 정한다고 해서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시장금리는 상승하고 있고 이 영향은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앞으로 금리 내릴 수 있을까요? 돈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시장에서는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성의 수요적인 측면 상승 요인밖에 없어요. 지금 금융권 돈 구하려고 난리죠. 새마을금고 사태 후폭풍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금융증권업의 내관이 된 거 바로 부동산 PF죠. 부동산 PF 이미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자금들입니다. 이 자금들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면 계속 돈이 필요한 시장이죠. 근데 이들 누군가 똑같은 돈 플러스 알파를 빌려주지 않으면 유지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고 연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연체가 늘어나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떨어지고 건전성이 떨어지면 뱅크런 위기는 또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확보를 위해서 채권 시장에 새마을금고 엄청난 양을 내다 팔았죠. 이 영향이 채권 금리의 뚜렷한 상승세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7월 들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팔아치운 채권 5조 원 규모입니다. 새마을금고 망하는 일 없겠죠?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태가 남긴 것, 아직 이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새마을금고 기준 연체율 6%까지 급등을 했고 위기설이 퍼졌고 이로 인해서 자금 유출이 일어났고 정부와 모두가 나서면서 뱅크런 사태는 막으면서 가까스로 사태를 봉합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유동성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죠. 여기에 지금 은행이 잠깐 돈을 빌려주면서 채권 시장의 급격한 동요를 막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이 환매조건부 매입 계약을 체결을 했죠. 금융당국이 은행권한테 새마을금고의 단기 유동성 지원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RP 매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장 내다 팔지 않고 천천히 내다 팔아도 된다고 이렇게 지원을 해줬어요. 6조 원 이상을 이미 지원했거나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단기의 자금이고 결국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갖고 있는 채권 정리하고 부실 부분 정리하고 이런 뼈아픈 내부정은 예정 수순입니다. 새마을금고만 문제가 아니죠. 신협, 상호저축은행,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자금 조달 문제, 이 문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100조의 유동성 지원책을 마련을 했어요. 자금 위기에 비은행권에 신속하게 대출을 해줌으로써 은행이 망하지 않는 쪽으로 가도록 그리고 시간을 벌어서 스스로 부실을 정리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일단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보통 은행에 해주는 적격담보 범위를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적용해 주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은행에는 자금조정 대출 금리 인하해주는 정책도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망하면 많은 거래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게 되고 이는 임금체불, 도산 등 노동자에게 또 고통이 이어지기 때문에 은행이 망하는 건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조치, 그래서 정부가 혈세를 쏟아가며 은행 살리기 역사적으로 해왔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SVB 대책 모럴 해저드라고 뒷말이 나오고 있죠. 지금 새마을금고 망하지 않는다는 것, 그들이 건전성이 떨어지는 상태 정부가 보증해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제2금융권, 여전사 이런 것들 부동산 PF 등 운용 과정에 무분별하게 해준 부동산 PF의 부실이 문제가 되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이들을 무작정 살려주면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죠. 이러면 또 이들 정부 지원받고 망하지는 않지만 결국 내부적으로 더 바짝 쪼일 수밖에 없고 이는 여기에서 돈 빌려 쓴 신용 좀 떨어지는 회사들은 자금난에 시달리게 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금융기관 무너지면 너무나 그 미치는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상호금융권도 유동화 증권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도록 법의 개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협 중앙회 이런 중앙회만이 유동성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이 가능했었는데 앞으로 전 권역에서 이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즉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일단 뚫어주는 거죠. 모두가 다 유동성 경색을 막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시장에서 돈을 구하지 못해서 겪을 어려움들, 그 문제들이 발생할 걸 이미 예정하고 있고 또 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벌거벗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다고 했죠. 버블이 꺼지면 누가 벗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부실에 대비하지 못한 금융기관들 이제 선별될 거고 이들 물 빠진 수영장에 수영 팬티라도 입고 있으려고 건전성 대비를 위해서는 어쨌든 자금을 확보해 놔야 합니다. 시장에서 돈을 더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고 이는 금리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지금 불어난 부실채권 충당금을 넘어섰죠. 부실채권이 늘어난다는 것, 회생의 가능성이 떨어지는 휴지 조각이 되는 대출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도난 수표를 들고 있어도 이 정도 손실은 털어낼 수 있는 충당금을 그만큼 많이 쌓아놔야 되는데 이 손실 흡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돈이 귀해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더 이 부실채권의 규모가 늘어날 상황이고 그래서 제1금융권 같은 경우 충당금 쌓기 위해 은행채 많이 발행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있죠. 위기의 상황이 다가오고 있고 이 상황이 와서도 살려야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준은 맞춰놔야 되겠죠. 살릴 곳만 살리자 정부 부실 PF 선별 지원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려놓은 PF 사업 엄청나게 많고 여기저기 돈 빌려준 금융기관들 부지기수인데 이들 전부 다 살려줄 수 없죠. 그만큼 돈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선별하는 작업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 선별 과정에서 그나마 사업성이 있는 사업도 어느 정도 회생 가능성 있는 사업장에만 돈이 지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당국이 PF 대출채권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올해 PF 대주단을 발족을 했고 이들의 정상화 지원에 나섰습니다. 만기를 유예해주고 또 사업을 끌어갈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지원해주는 등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갖고 있는 돈은 한계가 있고 살릴 곳만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는 사업장들, 자금 경색, 고금리 부담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처리, 즉 부도 처리 이렇게 될 거로 업계에서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조 원 규모를 지원을 하는데 선순위 투자자만 보호하고 중후순위 투자자들은 가입하는 순간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살아남으려면 그만큼 돈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 이런 환경입니다. 아직 하나도 터진 게 없죠.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되면 최악의 시기가 올 것. 즉 이걸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선별적으로 살아날 사업장만 살아나고 나머지는 터지는 상황이 되겠죠. 지금 선순위만 취급하고 있는 메리츠 PF 대출 금리가 연 12% 수준입니다. 공사비가 오르고 수도권 제외하면 지금 분양률도 낮고 금리는 높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가 없어요. 버티고는 있지만 버틴다고 버텨질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미국이 고금리를 접고 피벗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상황이 돼서 정말 이 고금리 시대가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과연 가능할까요?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시중에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돈을 구하기 위한 경쟁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도 지금 돈 쌓아놓고 있죠. 정기예금 금리를 올리면서 돈을 모으고 있어요. 정기예금 금리를 올린 이후 예금 유치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채권시장 경색 문제 때문에 유동성 규제를 연장을 했었는데 이게 지난달에 정상화되면서 은행권들 이전보다 더 많은 예금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죠. 또 코로나 때문에 낮춰졌던 유동성 커버리지 레시오 이것도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은행권 100%는 쌓아놨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85%까지 낮춰졌기 때문에 유동성 푸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위기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쌓아놔야 합니다. 그러니 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은행 금리가 높아지니까 제2금융권은 더 금리를 높여야 되겠죠. 경쟁을 통해서 돈을 구해야 하는 상황, 이게 팩트입니다. 또 새로 자금을 유치해야 하기도 하고 이미 갖고 있는 자금도 뺏기지 않아야 하죠. 43조 규모의 특판 예금 만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긴장하고 있죠.
지금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거의 대출이 멈추다시피 했는데 다시 은행의 주 기능 대출을 내주려면 예금을 많이 확보해야 하고 이미 예치된 자금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또다시 부담이 되더라도 더 높은 금리를 주면서 이 자금을 붙들어야 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시장에 돈을 필요로 하는 것, 금융기관들도 돈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도 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으면 금리는 올라가는 것 당연한 이치죠. 50년 주담대에 한 달 새 1조 원의 대출이 몰렸습니다. 50년이면 20살부터 돈 갚기 시작해도 70까지 갚아야 하는 거죠. 보통 30대에 빌리니까 80까지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생각되는 나이까지 계속해서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근데 이런 상품 출시되자마자 한 달 만에 1조 원이 넘게 날개도 친 듯이 빌려갔습니다. 영끌 비투, 집 사면 돈 번다, 늦기 전에 사야 된다, 이렇게 뛰어든 사람들이 돈 빌려간 거죠. 돈 많은 사람 많다고 그렇게 떠들어댄 시장이었는데 정말 시중에 돈이 없습니다. 사람들 어떻게든 자기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빌려야만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 돈이 마르는 시장에서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대출 받아도 보증금 못 돌려주는 임대인 8만 8천 명입니다. 역전세 대출 받은 사람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예외적으로 DSR을 풀어주면서까지 지금 세입자한테 빌린 돈 갚아줄 수 있는 길을 터줬지만 은행 이 집주인한테 계속해서 돈 빌려줄 수 있을까요? 주담대 한도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이미 빌려 쓰고 있는 대출들은 만기 연장이 안 될 가능성 매우 높죠. 대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을 완화해주고 정책적으로 돈 빌려서라도 집 사라고 하니까 증가폭이 21년 7월 수준까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사실 그동안 상상할 수 없는 유동성을 풀어제낀 탓에 금융 불균형이 매우 심각했고 디레버리징이 필요한 시점에서 인플레가 발생을 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작된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실질적으로 대출 잔액도 15년 집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올 3월까지 이어졌습니다. 근데 정부가 부동산 시장 급냉을 막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 보금자리론 공급을 하면서 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출을 해주려면 예금이 있어야 되고 예금을 모으려면 수신금리를 높여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수신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금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집, 자산은 가지고 있지만 당장 돌려줄 돈이 없으니 역전세가 벌어졌고 이 역전세 결국 채무 불이행인데 이 돈 갚으려면 대출밖에 없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갚으려면 돈을 빌려야 하는 시장입니다. 돈을 빌리는 값이 올라갈 요인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미국의 상황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22년 만에 최고 5.5%를 찍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의 역전차 2%포인트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죠. 한은도 결정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 미국 추가 인상도 시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년 넘게 동결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선 반영이 됐고 환율이나 외인 투자금 빠져나가지 않고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상황을 뭉개고 있습니다. 근데 환율 1,300원대를 훌쩍 넘어섰죠. 미국이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리고 이 고금리 상황을 꽤나 장기간 가져갈 거로 예상하고 있고 이런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환율은 더더욱 치솟아 올랐습니다. 또 미국 신용등급 강등도 환율을 뒤흔드는 악재가 되고 있죠.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죠. 미국만큼 신용이 좋은 나라가 없는데 이 최고 신용의 국가가 신용 등급이 강등당했어요. 이 얘기 이거보다 믿을 수 없는 나라들에는 더 큰 혼란을 가져옴을 의미합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한국의 시장 금리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죠. 미국 국채 금리 급등하고 있죠. 일본, 중국, 미국 국채를 대거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국채를 내다 파니까 미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한국의 시장 금리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이거보다 안정성 떨어지는 한국 채권은 더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고 은행의 대출 금리를 상승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된 직후에 국고채 10년물 금리 우리나라도 연중 최고치까지 치솟아 오르는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우리나라 살기 위해서라도 금리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시장 자체적으로도 유동성이 축소되는 시장에서 유동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기관들, 돈을 구하려면 높은 금리를 줄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떨어질 거다라는 이야기 정말 그냥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또 심해지고 있죠. 유류세 인하 조치 1년 반 넘게 하고 있는데 원유값은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 가격, 기상이변, 전쟁 등의 영향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원 무국이죠. 6개월 넘게 금리를 동결한 한은은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하면서 금리를 안 올리고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 잠깐 다시 집값 반등한다 이런 얘기에 움직일 상황이 아닙니다. 거래량은 다시 주춤하고 있고 시장이 살아난다고 하니까 미뤄뒀던 분양 물량들은 대거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말만 믿고 금리 내릴 거라는 주변의 사람들 말만 믿고 50년 인생을 저당 잡히면서 빚내서 집 산 사람들 정말 안타까운 시장인데 여기에 동참하는 선택 굳이 하실 필요 있을까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